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허동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굉장히 서로 다른 질환이거든요. 척추협착증, 그다음에 혈관협착증. 하지만 그 둘의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두 개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당겨요. 이건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우리 디스크일 때도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너무 땡긴다, 아프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걸어가질 못해요. 걸어가시다가 쉬었다 가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좀 앉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뭐 집 근처에 세탁소나 무슨 편의점, 마트 이런 데를 한 번에 쭉 걸어가셨는데 그거를 한 번에 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중간에 몇 번을 쉬었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장 많은 원인은 사실 척추협착증입니다. 하지만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리 혈관이 막힌 그런 협착증인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이라는 거는 뭐가 협소해지고 좁아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척추가 좁아진 경우가 척추협착증이고 혈관이 좁아진 게 혈관협착증입니다. 그래서 혈관협착일 때도 특히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는 게 있어요. 보행에서 어떤 거냐면은 가다서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잘 걸으시다가 다리가 이제 너무 저리고 땡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앉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좀 쉬시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돼요. 그럼 다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걸으시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이제 쥐도 나고 저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쉬셔야 돼요. 근데 다시 걸으실 수가 있어요. 또 걷다 보면은 또 다리가 저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가셔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쉬었다 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같이 가는 저희 어머님 같으면은 옆에 남편분께서 그냥 버럭 화를 이제 내시죠. 아주 빨리 가자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간헐적 파행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척추협착증입니다. 예. 협착증을 유발할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아니라 혈관협착증일 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으면 우리 의사들이 척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혈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이런 혈관협착이 있든 척추협착이 있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아직 겨울이지만 봄도 오고 하면은 우리가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셔야 되고 둘레길도 걷고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짐도 들고 많이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당연히 등산 꽤 긴 시간을 건다. 청계산 가더라도 우리 짧은 코스 갔다 오셔도 한나절 걸리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놀러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척추협착이나 하지협착이 있으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신경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여기가 잘록 좁아져 있죠. 이게 흔히 보는 우리가 척추협착이에요. 그러면 오래 걸으면은 이 신경이 눌린 부분이 더 눌리면서 허리에서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눌리니까 쥐도 나고 저리고 땡기니까 오래 걷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혈관협착증.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혈관 폐쇄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동맥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양쪽 다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양쪽으로 혈관이 갈라지겠죠. 근데 한쪽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쪽 다리가 심하게, 양쪽 다리가 다 막혔으면 양쪽 다리가 다 심하게 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협착인데 척추 수술이나 시술을 덜컥 해버리면 그거는 안 해도 될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저희가 감별합니다.
제가 영어로 돼 있는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를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영어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된 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의과 대학생이나 또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 때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저희가 외우는데요. 이게 이제 뉴로제닉이라는 게 신경이 눌린 경우, 그러니까 척추협착증이죠. 옆에 바스큘라가 이제 혈관협착인 경우예요. 그래서 걷잖아요. 걸으면 이 혈관만 좁아져 있는 경우는 힘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쥐가 나고 자꾸 저려서 문제지. 하지만 이 신경 자체가 눌린 경우는 걸으면 걸을수록 힘도 빠져요. 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푹 주저앉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쥐가 나고 저린 게 좋아지냐면 혈관이 좁아진 경우는 단순히 서 있기만 하면 가다가 멈추면 풀려요. 하지만 신경이 눌린 경우 그 경우는 멈춰서 어디를 앉아야 돼요. 어디에 앉아서 허리를 숙여줘야지 신경통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혈관만 좁아지신 경우는 조금만 걷다가 잠깐 쓰시면 풀립니다. 하지만 척추협착이 있는 경우는 가다가 멈춰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의자만 찾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더 악화가 되느냐? 이 희한하게도 내려갈 때 더 힘듭니다. 신경.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허리를 뒤로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통로가 더 좁아져요. 오히려 오를 때는 허리를 숙이니까 신경 통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척추협착일 때는 내려가는 게 좀 더 어렵다고 하시고, 하지만 혈관협착은요 올라갈수록 근육을 더 많이 쓰거든요. 혈관에서는 근육으로 혈액을 분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운동의 강도가 세질수록 더 힘들어지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맥 한다고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잖아요. 발등에서도 맥이 만져지는데 발등에서 맥이 잘 안 만져집니다. 혈관협착인 경우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척추협착은 이게 안 만져질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쇼핑 카트 사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사이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쇼핑 카트. 우리 이거 흔히 쓰시잖아요, 마트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협착증 때문에 못 걷겠다고 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마트에 가시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핑 카트에 의지를 하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뒤에 신경 통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쇼핑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허리를 숙이고 쇼핑 카트를 밀고 다니기 때문에 뒤에서 신경 통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쇼핑할 때는 이제 아주 잘 다니시는데 이제 그 물건을 들고 집에 오실 때는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그게 바로 척추협착이고요. 하지만 혈관협착은 혈관 자체가 좁아졌으니까 뭐 이 쇼핑 카트를 쓴다고 해서 그 증상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혈관협착인 경우는 이 쇼핑 카트를 쓴다고 해서 다리 저리고 쥐나고 하는 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마트 가시면 좀 괜찮으세요? 마트에서는 나 잘 다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척추협착인 경우는. 근데 이거와 상관없다. 그러면 아 혈관 쪽 안 좋은가?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전거 테스트를 하는데요. 자전거 테스트를 할 때 일단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이 척추협착은 뒤에서 신경통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앞으로 숙이잖아요. 그러면 신경통로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운동하면 별로 다리가 저리지가 않아요. 일단 앉아 있고 거기서 살짝 숙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그 운동하시라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 말씀드릴 때 실내 자전거 하시면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혈관이 좁아지신 분은 뭐 허리를 숙이건 뒤로 하건 전혀 호전이 안 되고요. 이 페달을 많이 밟잖아요. 페달을 많이 밟으면 그냥 바로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해요.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뭐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실 이런 데서 요것만 좀 해보면 재활치료를 해보면 바로 이제 감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허리를 뒤로 피거나 쓰게 되면 신경통로가 좁아지고 허리를 숙이면 신경통로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카트를 하건 어디에 의지를 하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불필요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는데 척추를 뚫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혈관이 좁아진 경우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척추가 좁아진 경우는요, 서 있는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어디 앉거나 허리를 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비교적 괜찮아요. 척추 협착은. 왜냐면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허리를 좀 숙이거든요. 근데 혈관이 좁아진 경우는 오르면 오를수록 근육의 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전거 테스트를 하면은 자전거 테스트를 앉아서 페달을 돌리기 때문에 이미 신경통로가 벌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척추협착은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집에 사실 요새 집에 이렇게 운동하는 자전거 있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한번 페달을 많이 밟아 보세요. 근데 그때 많이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척추보다는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웬만한 척추병원에 가면 척추도 검사할 수 있지만 혈관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이 빠지는 일은 혈관이 좁아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 가다가 주저앉는다, 막 이런 거는 그 척추가 좁아져서 신경이 많이 눌릴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혈관이든 척추가 좁아진 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무지무지 아프다. 그거는 혈관에서는 잘 없고요. 당연히 척추가 안 좋을 때, 척추 협착일 때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경이 너무 오래 눌리면 이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다리가 가늘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척추 협착인 경우는 이상하게 다리가 가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혈관이 좁아진 경우는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붓습니다. 예, 붓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혈관 협착이 흔하진 않지만 이 척추 협착인 줄 알고 척추만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하면은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척추 수술 때문에 혈관 협착이 더 악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진료실에서 발등에서 맥을 만져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다리가 많이 붓거나 하면 저는 진료실에서 꼭 발등에서 맥을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 이제 수술 예정인 환자분들은요, 아마 웬만한 병원에서 꼭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검사 안 하고요. 초음파로, 도플러 초음파로 검사하면은 이 다리 쪽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잘 맥이 뛰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척추 수술 예정이신 분들 중에 수술 전 검사하시면은 다리 혈관 검사, 초음파 검사 왜 하지? 뭐 소견서 쏘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험사에서 들으신 적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왜냐? 불필요한 척추 수술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제 환자분이었어요. 허리 4, 5번에 협착이랑 여기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다리가 너무 쥐둔하고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수술 얘기 듣고 오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증상이 좀 맞지가 않고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증상이 또 심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발등에 맥을 만져보니까 잘 만져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했더니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혈관 촬영을 했는데요. 요새 혈관 촬영은 CT나 MRI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혈관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조영제 검사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대동맥 쪽이고요. 다리가 쭉 내려오잖아요, 혈관이. 근데 이쪽이 막힌 거예요. 그럼 이 경우 허리 수술하면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혈관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혈관. 스텐트나 이런 치료를 해야겠죠. 약물 치료로.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혈관 치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아프시다면 척추 치료를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 5번에 사실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발등에서 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가 좀 막혀 있어요. 하지만 막혀 있지만 밑으로 이 혈액의 흐름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만 하면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협착증만 내시경으로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던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오랜 좀 그래도 1시간 간단한 수술도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오랜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하루는 또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좁아지는데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전 생기지 않는 스타킹도 반드시 보통 저는 하루 정도만 신으시라고 하는데 3, 4일 정도 신으셔야 되고 수술 후에 그 다음에 누워서 혈전 예방하는 펌프 같은 거 마사지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치료 꼭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과 척추 질환이 같이 있으면 뭐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당연히 혈관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하지만 마비 증상이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러면 척추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라면 항상 혈관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럼 혈관을 수술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보다는 요즘 왜 이렇게 혈관 내 치료로 스텐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심장 그렇게 하지 스텐트 이런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은 하지 혈관의 혈전을 만드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을 척추 수술 먼저 했다가는 그나마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혈관 협착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저희가 꼭 다리 쪽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잉 검사라기보다는 환자분을 위해서 저희가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창한 검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초음파 검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한쪽이 더 위중하면 그 위중한 질환을 치료해야겠지만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항상 우선은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요새 젊은 의사분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있고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혈관이 좁아져 있지만 그래도 이 혈액의 흐름이 좋아서 여기는 내시경으로 치료하고요. 하지만 이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전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수술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협착증만 수술했다고 혹시 합병증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치료했던 예고요.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혈관의 두께나 이런 게 다 좋지만 여기는 아주 막 가는 혈관으로 겨우겨우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는 메이저 베슬이라고 주요 베슬이에요. 주요 혈관. 이런 경우는 수술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척추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혈관부터 먼저 치료해야 된다. 이 경우는 발이 심하게 저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발저림, 종아리 통증. 그럼 당연히 많은 의사들조차도 척추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척추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혈관 쪽 병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에 협착이 있다 하더라도 혈관부터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수술 예정인 분들 중에서 약 3%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환자분들 중에도 수술하려고 입원까지 하셨다가 혈관부터 치료한 그런 예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한 예죠. 여기가 아예 막혔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텐트로 치료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이
척추협착하고 너무 유사해요. 예, 예. 저희들도 깜빡 속을 정도. 예,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시면 우리가 50%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척추협착이 동반돼 있잖아요. 무증상 척추협착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보고 환자분 다리 발등도 만져보고 촉지하고 그다음에 조금 과한 검사라고 생각되지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꼭 다리 쪽 혈관에 초음파 이런 검사 꼭 하거든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전에 저희가 2년간의 데이터를 다 모았더니요. 그 중에서 초음파에서 330명 정도가 이 혈관 쪽이 안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CT로 혈관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10% 환자가 거의 혈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 330명의 환자에서는 우리가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30명의 환자는 수술 안 해도 될, 허리 수술을 할 이유가 서두르지 않아도 될 환자를 허리 수술을 먼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다리 쪽의 혈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들도 척추협착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다리 쪽 혈관에 문제는 없을까?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동맥이 막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정맥류, 저희 흔히 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종아리에서 다 보여요. 특히 여성분들은 스커트, 치마 같은 걸 입으면 이게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이제 주위 동료분들이 이걸 봐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약간은 있거든요. 오래 서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이제 이게 하수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정맥순환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맥순환도 중요하고. 왜냐면 정맥순환은 이 근육에 쌓인 노폐물들을 이제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맥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근육에 쌓입니다. 그러면 자꾸 쥐가 나고 걸으면 땡기고 저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육안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뭐 요새 주사나 레이저 같은 경우로 쉽게 저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꼭 봅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다리 확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간호사분께 종아리 좀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해드리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근데 이거는 겉에 있는 정맥인데요. 심부에도 정맥이 있거든요. 이 심부에 이제 하지 정맥 역류성 질환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많이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맥이라는 거는 밸브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돼요. 한쪽 반대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동맥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맥류가 생기면 이 밸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피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러면 피부에까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역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 기능을 못하는 정맥은 찢어서 없애줘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더 좋은 정맥 쪽으로 그게 새로 다 자라나거나 기존의 좋은 정맥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 물질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겠죠.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요. 하지 정맥 역류성 질환인데, 아까 정맥류는 밖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심부 정맥도 있어요. 심부 정맥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로 보시는 선생님께 이제 저는 의뢰를 하는데, 척추 질환을 나름대로는 꽤 심해서 치료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지 정맥 역류성 질환 꼭 생각해야 되고요. 척추 검사했는데 괜찮고, 다리 동맥 검사했는데 괜찮고, 그 다음에 겉에서 하지 정맥류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이게 원인 모르게 계속 이제 다리 방사통, 꼭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하지정맥 역류성 질환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 거창한 정밀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의사분께서 이 혈관외과나 이런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정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서 보인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 꽤 있으신 분이 이제 보셔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디스크나 협착이랑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나 그런 환자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오세요. 그러면은 일단 척추 쪽의 치료랑 약물 치료를 저는 한두 번은 해보고 전혀 반응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하지정맥 역류성 질환을 꼭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험 많은 선생님께 꼭 의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로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술이라는 거는 조기에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에요. 혈관 협착하고 척추 협착. 그럼 잘못되면 불필요한 수술을 한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리고 혈관이 안 좋은데 허리부터 덥석 치료했다가 하지혈관 쪽으로 혈전 같은 게 생겨서 소위 말해서 수술 치료 받으러 오셨다가 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 또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 하지혈관 검사는 많은 병원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과잉 검사가 아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저리고 그 다음에 방사통이 있고 한 번에 막 1km 이상 쭉 걸으시던 분이 그거를 두세 번 나눠서 걸으셔야 되고, 아니면 더 심해지면 50m도 한 번에 쭉 걸어가기 힘든 그런 파행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거는 척추 질환이 맞습니다. 중심성 협착증, 추간근 협착증, 또 협착증과 동반된 척추 전방 전이증, 때로는 굉장히 심한 디스크.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하지만은 이거보다 빈도는 낮지만 혈관 질환도 꼭 생각해야 된다. 예. 동맥이 막힌 경우, 그다음에 정맥류, 하지정맥, 역류성 질환 꼭 같이 생각해야 되고, 척추 질환과 혈관 질환이 동반돼 있으면 물론 더 심한 것부터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혈관 치료부터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척추 수술을 하게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도 마비 증상은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비 같은 게 온 경우 또는 심한 감각 이상이 온 경우는 그때는 혈관에 문제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척추 치료 그때는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리 쪽 혈관 검사나 우리가 신체 신경학적 검진, 이런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술을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아마 토크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늘 저의 강의 주제일 뿐이고 그냥 척추 전반에 대해서 또 오늘 어디 진료 갔다 오셨는데 궁금하셨던 내용을 그냥 질문에 올려주시면은 오늘 주제와 상관없는 척추 질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셔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리가 많이 아픈데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한 질문인데 혈관에 멍이 생겼다. 이게 하지정맥류가 이제 심하면요, 살짝 부딪혀도 정맥류 주변으로 멍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가 커지잖아요. 그럼 피부가 얇아져요. 그러면 다친 부위에 그 부위에 피부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보일 정도라고 하면은 꼭 그 하지정맥류 이런 진료를 하는데 꼭 가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과 이제 멍이 많이 보이면요, 우리가 멍 풀어주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나 또 필요하면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을 이미 이제 좀 쉬어 보시고 내일 좀 더 심해진 것 같으면 꼭 좀 병원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한 거, 사실 혈관이 이제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는 아마 이 비욘디 채널에서도 여러 이제 심장 선생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비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다음에 정기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식이 조절, 그다음에 비만 예방, 운동. 사실 이 세 가지는 꼭 혈관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희김님께서 78세 이제 아버님께서 다리에 힘이 없고 걷는 게 힘들어 하신다. 이거는 일단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물론 가장 많은 거는 척추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흉추 쪽에 척수병증일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걷는 게 힘들다.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디스크는 협착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힘이 빠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고령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 허리 쪽 문제가 아니라 등이나 목 쪽에서 눌리는 척수병증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가까운 병원 먼저 가셔서 정밀 검사까지 아니시더라도 진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검진하는 게 있어요. 척수병증, 그다음에 다리 쪽도 이렇게 타진해서 두드려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단한 검진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자마자 정밀 검사 막 권유 안 드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운동법을 떠나서 먼저 진료랑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에 척추협착증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운동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서 자전거 운동,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걷는 게 더 좋긴 한데 외부에서 걸으실 거면은 등산 스틱 같은 거 양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지팡이 쓰면 좀 남 부끄럽다 이렇게 아버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스틱 같은 거를 양쪽으로 쓰시고 그렇게 걸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30분을 걷기로 내가 아버님께서 계획을 잡으셨다면 30분을 쭉 걸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걷고 걸으시고 5분 쉬고 이렇게 쪼개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상의 위험도 적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리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단 스쿼트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협착증이 심한 어르신분들 얘기고요. 하영희님의 이제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이고 척추 질환이 없다고 하신다면 계단도 좋고 스쿼트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짐에서 하지 운동하는 여러 그 웨이트 그런 이제 기구를 쓰시는 것도 좋죠. 네.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근데 계단 오르실 때 이제 근육에 부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확 걷지 마시고 5층 정도 올라가셨으면 뭐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전 쪼개서 운동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증 치료를 위해서 마취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다 다르진 않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지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제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요, 이 주사 치료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많으신, 저희는 이 통증의학 팀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항상 의뢰를 해요. 저도 뭐 불과 5년 전 그럴 때는 제가 다 직접 통증 클리닉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통증 치료도 제가 직접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서는 저는 더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께 수술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사 치료를 훨씬 더 잘하시는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께 저는 의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통증의학과, 저희 병원 통증의학과 팀 쪽으로 의뢰를 드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전문 분야시니까 그쪽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리미슬님이 좀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십니다. 특히 왼쪽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립 이슬림의 이제 연세를 고려하긴 하지만 다리가 아프고 발목 주변이 아프고 그다음에 왼쪽 한쪽만 아프시다. 그럼 사실 이거는 협착보다는 디스크 가능성이 많고요. 발목 주변으로 가는 신경은 척추 5번 신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허리에서는 제일 많은 게 4, 5번 디스크잖아요. 그러면은 플립 이슬림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리신 그 두 줄로의 내용을 본다면 4, 5번 4, 5번 쪽에 연세가 이제 환갑 근처시라고 하면은 4, 5번의 협착 아니면 4, 5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희김님께서 다시 또 올려주셨는데 허리 디스크 탈출이 심했지만 비수술로 견디고 계시고 프레가발린, 그 리리카죠. 3년 가까이 복용 중이시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리면은 물론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건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도 그거는 상식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근데 3년 되셨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물론 상당 부분에서 흡수가 돼요. 초기 디스크는 많이 흡수가 되니까 당연히 통증이 심하더라도 수술하지 않지만 꽤 심한, 많이 나온 디스크는 흡수될 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버티고 2년 만에 그 디스크가 다 흡수가 됐지만 그분은 보존적 치료로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가 됐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신경이 오래 눌려 있어서 신경에 손상을 남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수술을 안 하고 버텨서 디스크는 비록 다 흡수가 됐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신경 자체에 손상이 남아서 그렇다고 이제 지금에 오셔서 수술을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스크는 다 흡수가 됐고 디스크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신경 자체 손상이 남아서 증상이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 나가면 다 흡수된다, 뭐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저는 6개월 정도까지 지켜봐서 안 되면 수술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정희김 님은요. MRI 찍은 지 한 1년 정도 넘으셨으면 MRI 한번 다시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면 근전도 검사를 해서요. 그러면 어느 신경 손상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1년 정도 지났으면은 MRI를 물론 좀 많이 비용이 높긴 하지만 MRI를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를 같이 해서 신경 손상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손상 정도가 꽤 남았으면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그 근전도 검사에서 피브릴레이션이라든지 포지티브 샥 웨이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보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게 허리 주변 근육이 아니라 다리 쪽 근육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신호 강도가 보인다면 그건 신경 손상이 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리고 프레가발린은 3년까지 드셨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를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지사님께서 그 척추협착증은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 치료가 어려운가요?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척추 주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만 썼어요. 다른 거 늘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만 쓰니까 스테로이드의 고용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주사, 뼈주사에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생겼죠. 근데 이거를 잘못 설명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서 자꾸 주사 치료하면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도 스테로이드는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신경주사 치료나 관절주사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양념처럼 들어가서 그 주사 치료의 효과를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주사 치료의 약물이 많이 바뀌었다. 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느냐,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를 약간 섞어서 우리는 요새 이렇게 그 통증 칵테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기 협착증은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경주사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괜찮은데 이게 협착증은 디스크보다는 조금 주사 치료의 반응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중증 협착증이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신경주사, 신경통증 차단 주사에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좁아서 약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우겨넣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중증 협착증은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초기나 중기에서는 꽤 효과가 괜찮아서 아마 제 진료실로 오신 환자분들도 제가 바로 주사 치료를, 그러니까 수술을 권유드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제가 아마 주사 치료 먼저 해보자고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전에 아예 주사도 말씀 안 드리고 약물 치료부터 먼저 해보자고 말씀드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위스 그님께서 혈관 협착이 왜 생기느냐. 혈관 협착이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환자분께 죄는 없습니다. 예.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혈관 질환이 굉장히 다양해요. 후천적으로 이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관리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소인이나 유전 질환 이런 아니면 혈관 자체 내박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 안 하시면은요, 원래 혈관이 안 좋았던 분이 더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럼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의 협착증이 골드님께서 목에 협착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와 목에 근데 이제 엉치 쪽에 이제 너무 가려웁시다. 가려움증은 사실 척추랑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가려움증, 소양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피부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각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이제 수술을 해서 다 펴놓으면 거기가 이제 감각이 무뎌졌던 부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가렵다고 표현해요. 나 이제 이 감각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약간의 스테로이드나 또 프레가발린 뭐 여러 가지 이런 약물을 쓰거든요. 일단은 저는 피부과를 먼저 다니시고 아마 항히스타민 이런 거 쓸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저라면 그 신경 가라앉혀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좀 써줄 것 같아요. 네. 저용량으로. 네. 그 다음에 혈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다른 합병증이 아니라 잘못하면은요 괴사가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특히 당뇨 있고 이러면은 왜 당뇨족이라고 발가락도 괴사되고 그렇잖아요. 혈관 협착증은 약물 치료든 뭐 스텐트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허리에 비해서 혈관 협착이 진행해서 합병증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잘 다니시고 정말 식이 조절, 특히 담배 이런 거는 완전 멀어지셔야 됩니다. 예. 뭐 전자담배니 뭐니. 저도 담배 끊은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같은데 이제 보람의 살쾡이님 요걸로 이제 마무리 어흥님까지 두 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 이게 아마 다음 또 있어서. 그래서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아니에요. 이 허리를 숙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허리를 숙이고 다니면 그거는 일시적인 증상 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성 통증이 심하면은 허리를 좀 숙이고 다니는 게 좋은데요. 이게 허리가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물론 허리 자체가 이제 점점 앞으로 숙여지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숙여지는 후만 변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 약간 허리를 숙이면 편해지거든요. 그럼 구부정해져요. 만약에 사회생활이 많은 분이라면 아니면 친구분들 만나시기에도 허리를 구부정하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아유 벌써 뭐 허리가 뭐 꼬부라졌다 이런 얘기. 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위축이 생깁니다. 예, 제가 허리 숙이고 친구들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다니면 환자분들이 저를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통증이 심할 때는 약간 숙이고 다니는 게 맞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허리를 숙이고 다녀야 된다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예. 당연히 허리를 펴는 게 좋죠. 그래야지 허리의 밸런스가 맞거든요. 허리 밸런스뿐만 아니라 골반 밸런스까지. 엉님의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음 분이 또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복용하면 당연히 혈관 협착증 가능성이 떨어지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은 그 자가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콜레스테롤 수치 다양한 검사가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를 해가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조절하셔야 돼요. 예.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 가족분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 드신 분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좋아지고 혈관 협착의 위험성이 없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무조건 오래 복용을 해야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피검, 혈액 검사를 하거나 이 초음파 검사를 해가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한 경우라면 잘못하면 평생 드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혈압약처럼 평생 드셔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저는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리 혈관 협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다리는 그렇다 쳐요. 심장이나 뇌혈관 쪽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은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서 그 투약 기간이나 종류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질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를 한번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